네, 관세 충격,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오늘이 반영이 됐습니다. M7 빅테크 일제히 하락했고요.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비중이 큰 애플이 9%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또 의류주들도 베트남, 라오스 등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보니 큰 폭의 하락, 시장에서는 투매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더 문제는 2차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공은 던져졌는데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과 조치안들 저희가 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3대 지수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분위기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죠.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 다이브가 나왔습니다. S&P 500이 5% 가까이 빠졌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6% 폭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우도 이날 1,600포인트 빠지면서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증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요. 특히 고율 관세 부과를 받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의류 관련주, 장난감이나 가구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M7 빅테크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애플이 앞서서 생산 공장 비중이 중국과 베트남에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9% 넘는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단에서는 M7 종목들의 시가총액 총 8천만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600포인트 빠지면서 급락 나왔고요. S&P와 나스닥도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백악관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백악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붐을 일으킬 거고 주식이 붐을 일으킬 것이고 국가가 붐을 일으킬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기업들 일부가 우리나라에 7조 달러가 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붐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시장에서 폭락과 패닉셀이 나오는 도중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믿음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나 더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날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제조업 지수 발표에 이어서 서비스업도 발표가 됐습니다. 50.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일단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전치도 하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이제 곧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 직전에도 트럼프가 어떠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관세도 현재는 지금 품목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죠. 자동차, 알루미늄, 철광에 더해서 반도체는 예외 품목으로 분류가 된 상황인데 이 같은 반도체 관세도 곧 부과가 될 거다, 품목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또 이어지는 속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시장 반응은 일단 예상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즉 이렇게 시장의 폭락이 나온 데 대해서 어쨌든 이런 반응은 예상이 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공고히 한 걸로 보입니다. 적응하게 둘 것이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개입은 없을 것이다. 관세 정책은 계속 강경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여요. 자, 이 가운데 경기 지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PMI 서비스업 지표도 제조업 지표와 마찬가지로 5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요. 위축되는지 경기가 확장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번 달까지는 50을 계속 웃돌았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장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다만 그 속도와 규모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수치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속도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자산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투매로 빠져나간 자금이 계속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오전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한 데 이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채 가격, 즉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4.049% 기록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난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S&P 500 맵 통해서 자세한 섹터 상황 확인해 보죠. 네, 보시다시피 어제 증시, 미국 증시 이른바 피바다였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컨슈머, 디펜시브, 이 방어단에서만 약간 강보합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일제히 하락, 그리고 낙폭도 대단히 컸습니다. M7 중에서는 아마존이 9%, 애플도 9%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단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의 낙폭이 그나마 적은 부분이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덜 됐기 때문에 낙폭은 깊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5% 넘게 하락했고요. 알파벳과 메타도 급락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관세 타격은 덜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르는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딜레이하고 있다는 보도가 다시 나오면서요. 2%가량의 낙폭보였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도 생각보다 낙폭이 컸는데요. 알티미터 CEO가 CNBC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현재 관세 예외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국의 AI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 현명한 예외 조치다라고요. 하지만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 반도체를 예외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철강처럼 따로 떼어서 관세를 따로 부과하기 위해서 예외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이 알티미터 CEO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관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날 8%가량 하락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애플 보겠습니다. 9% M7 빅테크 주식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관세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을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17%에서 18%까지 대폭 높여야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도 분석을 했고요. 애플은 지난 사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기지가 거의 다 중국과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관세 노출된 리스크가 높다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룰루레몬입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죠. 제품의 96%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룰루레몬뿐 아니라 의류업체들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10% 하락한 룰루레몬을 차치하고서라도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업체도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겨울철에 많이 신는 어그 부츠를 만드는 의류 회사의 모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중국의 공급망을 굉장히 넓게 펼쳐놓고 있어요. 베트남에 68개 공급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에는 125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폭락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가형 소매 업체인 파이브빌로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락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들 전체적으로 암담했습니다. 일제히 관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말 그대로 $5 이하의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마케팅을 했는데요. 달러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트리는 $1에서 $10 중심의 저가 제품을 취급하고 있죠. 두 소매 업체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서 자동차 품목에 따로 관세를 마련했던 이 트럼프 부과 정책이 발효됐습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25%의 관세 발효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포드 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이 같은 관세 정책에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에게 할인된 차량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프로그램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직원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면서 이 어려운 불황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겠다라는 내용의 프로모션 할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도 6%의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가공 업체인 랩메스터는 상승 나왔는데요.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10%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 매출이 15억 달러 기록했고 EPS가 주당 1달러 10센트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는 머스노 5 시간으로 전해집니다. 네, 어제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들이 일제히 출렁였습니다. 일단 관세 발표 직후 특히 아시아 증시들의 타격이 굉장히 컸었죠. 그 안에서 국내 증시는 나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니케이 지수는 2% 넘게 밀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 오늘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요. 일단 전날장의 아시아 증시의 영향권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0.7% 정도의 하락을 보이면서 선방을 했지만 니케이 지수가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고요. 베트남은 46%의 초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되면서 베트남 증시는 2001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치민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BN-지수는 6.6%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래 종목의 약 70%가 하한가까지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증시도 일제히 흔들렸죠. 또 여기에 유로화 가치는 급등했는데요. 이 외환 시장에서 유로화는 전날보다 1.5% 넘게 오르면서 작년 10월 3일 이후로 처음으로 1.1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1.5% 이상 하락하면서 장중 한때 102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공포의 위험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대신 유로화와 엔화 등 다른 기축통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쏟아냈던 여러 가지 관세 관련 발언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인 것도 추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의 관세 같은 경우 미국의 4배인 13%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은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수입될 때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이 지난해 기준 0.7%에 그쳤다라고 하고요.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국마다 저마다의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예고를 했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 상호관세 보복 조치를 시사하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선물을 미리 보냈었던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보복 조치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한 다음 날인 오늘 이 미국 경제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을 글을 통해서 남겼습니다.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다라는 글을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주식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국가도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현실에서는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큰 충격에 놓이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월가의 걱정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 요소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안에서의 회피처로 중국 증시를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이번 관세 발표 조치 이후로 시장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올해 경제 전망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 발표 이후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상호 관세 그리고 기본 관세 등을 반영한 결과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0.6%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근원 대비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4.7%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바클레이스는 보다 비관적으로 GDP가 0.1%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은 3.7%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또 연말까지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B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정책 조정은 미국 경기 확장세에 실질적인 하방 위험을 안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026년까지 상승하고 GDP는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오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때문에 월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근 중국 소비재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소비재 기업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이 홍콩 증시 상장사인 화룸맥주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 넘게 올랐고요. 또 중국의 대표 유제품 기업인 멍류의 주가도 전날까지 1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상장사인 중국 최대 교육 기업인 탈 에듀케이션도 같은 기간 동안 36%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기술주 과열 우려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가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JP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소비 업종의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이 중국 소비재를 매수하기 최적의 시기다라고 투자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특히 뉴욕 증시에 대한 그리고 뉴욕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이때 오늘 나온 또 이 고용 지표가 시장 안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감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소비자와 관련돼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4개월 내에 최대치까지 올라갔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재 190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직전주 대비 5만 6천 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1년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고요. 그냥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6천 건 줄었다고 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건 일자리를 잃은 이후 바로 구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해고도 적고 고용도 낮은 상황이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의 수치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기존 10%에서 30%까지 크게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도 조만간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불안감이 일단은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고 일시적으로 위험 자산에게는 좀 안정감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정들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M7 중 간밤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거는 애플이었습니다. 9% 넘게 갑작스러운 폭락이 나왔죠. 203달러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이 애플의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시장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조립의 80%에서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애플로서는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산 제품의 54%, 그리고 인도산에는 26%, 베트남에는 46%에 달하는 초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하드웨어 수출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제품 가격을 동결할 경우 애플의 전체 총이익률이 약 9%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최악의 경우 아이폰 최상위 모델 가격은 원화로 333만 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애플이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4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현재 분석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권밍치 같은 경우는 관세 부과가 애플에 분명히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긴 하지만 애플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통해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내 고급형 아이폰은 전체 신모델 판매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통신사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기기 반납 할인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관세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고요. 공급망에 대한 원가 절감 압박 역시 애플의 중요한 카드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설령 단기적으로 총이익률이 40% 아래로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40% 이상의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는데요. 다만 보다 중요한 변수는 여기서는 거시경제적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구매량이 감소가 된다면 애플 제품의 교체 주기가 길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단순한 관세 이상의 영향을 시장에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공급망 재평이나 가격 전략 수정,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 변화 등 총체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국면은 애플은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에 AI 지각생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은 애플 주가로 더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SEC의 위원장 최종적으로 폴 애키슨 위원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보유하고 있는 애키슨 위원이 이 SEC의 수장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게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간밤 암호화폐 시장은 뉴욕 증시의 급락과 함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을 보이면서 일단은 장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시간 기준으로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심하게 휘청거렸죠. 미국 증시는 오늘 개장하면서 바로 이걸 반영하며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요. 이 같은 관세 발표에 대처하는 각국의 자세 그리고 업종별, 업체별 태도 어땠을까요?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의류주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가장 높은 관세를 매겼기 때문이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각 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율인데요. 1위부터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캄보디아 49%의 관세를 두드려 맞았고요. 라오스 48%, 베트남 46% 등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CNBC의 수치인데 이 그래프에서는요, 중국이 중위권 수준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중국은 최상위권 1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존에 20%의 관세를 따로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이야기했던 추가 34%를 더하면 사실상 5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이번 관세 정책에 가장 필요한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는 의류 관련주, 가구, 그리고 장난감 등이 일제히 휘청거렸는데요. 의류주 가운데서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나이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전날 마감 종가가 12% 넘게 급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죠. 중국과 베트남에서 신발의 50%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나이키뿐 아닙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어그부츠를 만드는 패션 회사의 모회사입니다. 데커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공급을 받고 있고 2위가 베트남입니다. 중국의 공급 업체가 125개가 있고요. 베트남은 68개나 가지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가구 업체인 웨이페어도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가구 수입하는 물량의 56%가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더 들여오기 때문이고요. 장난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장난감 업체들은 동남아의 가장 큰 공급 물류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같은 날부터 자동차 업계에서도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날 미국 시간으로 4월 3일 오전 0시부터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 발효가 정식으로 시작된 겁니다. 자동차 수입산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 관세 정책의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효가 된 거죠. 각국 그리고 각 업계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는데 최악의 대응은 스텔란티스였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일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 공장은 일단 2주 동안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멕시코는 4월 한 달 동안 가동을 멈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되면 고용 업계에도 타격을 연쇄적으로 줄 수밖에 없죠. 시간당 근로자 4,500명이 일시 해고되게 되고요. 미국 대표 직원 900명도 일시 해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텔란티스는 일단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4월 3일을 기준으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들여오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 제품에 관세 부과만 되면 마진이 남지 않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다른 자동차 업계는 어땠을까요?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할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포드의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가격으로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포드의 이 같은 전략, 일단 자신감은 생산 기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는 앞서 본 스텔란티스와는 다르게 미국 내 생산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기업이거든요. 테슬라에 이어서 2위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일단 기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앞서 지난 사인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페라리 같은 회사들은 이미 10%의 가격 인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초고소득층을 고객층으로 가지고 있고 이미 제품 모델 생산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관세를 핑계로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이하고 있는 이 같은 시장 태세 속에서 우리는 가격 전이를 하지 않겠다라는 접근으로 정서를 좀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소비자들이 자동차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할인을 해주는 영리한 전략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이 소비자들의 반 트럼프 정서가 있는데요. 이 같은 정서도 좀 건드려주면서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가운데 저가 소매 판매 업체들은 괜찮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난 종가 기준으로 파이브빌로우 그리고 달러트리가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파이브빌로우는 간판에서 볼 수 있는 그대로 $5 이하의 제품을 취급하겠다라는 걸 마케팅 핵심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달러트리랑은 다루고 있는 품목이 조금 다른데요. 파이브빌로우는 10대를 겨냥한 아기자기한 소품들, 휴대폰 액세서리나 키링, 문구류 같은 걸 취급하고 있어요. 달러트리도
기본으로 1달러에서 10달러 이하의 제품을 취급한다라는 게 마케팅 취지인데 달러트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생필품이나 식료품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죠. 이 업체들은 관세로 인해서 또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품목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수입 가격이 올라가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가 마케팅을 회사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올리는 데에 상단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수입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이익은 더 적어지거나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달러트리 CEO는 지난 어닝콜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고소득층이 저가 소매 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즉 고소득층이 마트나 백화점보다는 달러트리를 많이 방문한다는 거죠. 이들 고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 품목의 가격은 인상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별 대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서방국들 그리고 중국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굉장히 고수위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어제 했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The ambition of these measures is enormous. The effects on the global economy will be monumental. We received confirmation that the latest reciprocal tariffs will not be imposed on Canada. At the same time, President Trump confirmed that the tariffs announced last week against our auto industry will come in and indeed have come into effect today. So while it's progress that further tariffs were not imposed on Canada yesterday, the President's actions will reverberate here in Canada and across the world. Yesterday's actions by the U.S. administration, while not specifically targeting Canada, will rupture the global economy and adversely affect global economic growth. The global economy is fundamentally different today than it was yesterday. Our old relationship of steadily deepening integ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over. Our retaliatory tariffs that we previously announced in response to the United States' other tariffs will remain in effect. We take these measures reluctantly, and we take them in ways that it's intended and will cause maximum impact in the United States and minimum impact here in Canada. Clear that these 네,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미국산 자동차에 우리도 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에 대해서 이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반격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스탠스가 국제 무역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당사자들의 권익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강도의 비판 이어갔죠. 유럽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기업들에 대해서 당분간 미국으로의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미국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한다면 그게 어떤 메시지로 들리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죠. 즉 프랑스도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어제 사인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이제야 국가들이 하나둘씩 여기에 대한 맞대응 반응을 내놓고 있고 기업들도 아직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AI 피크 아웃 우려에 주가가 휘청이고 있는 데다가 고율 관세 부과 때문에 소매 관련주들도 풀썩 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은 미국 증시 아직도 쉽지 않고 불확실성이 큽니다. 당분간은 위험 자산에 대한 매매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싶은 시장입니다.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 S&P ISM 서비스업 PMI, 또 흔들리는 소프트 데이터, 램 웨스턴 홀딩스 냉동 감자 잘 팔리니 안 팔리니입니다. 자, 어제도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하드 데이터는 수량으로 찍히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수치로 찍히는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는 사람들의 마음, 기대, 심리 이런 것입니다. 자,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스님 얘기였던가요?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뭇잎은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나뭇잎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게 진짜일까? 그건 진짜 과학적으로 가서 실제 카메라로 찍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나뭇잎이 흔들리지 안 흔들렸는지를 확인해서 나온 그 팩트, 그게 이제 하드 데이터겠죠.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봄바람이 들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이 보였다. 그건 마음이죠. 그 차이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정성적 데이터라는 소프트 데이터고 진짜로 팩트 수치로 찍히는 것이 정량적 데이터, 하드 데이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나왔죠. 이거는 실업자가 되어 혹은 2주 연속 실업자여서 내가 노동청에 가서 나 실업자입니다 하고 수당을 청구해서 수당을 받아먹은 겁니다. 직접 찍히고 수당이 나라에서 나갔죠. 이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받아서 그거로 뭐 생계를 이어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정량적 데이터. 근데 어제 이제 S&P나 ISM에서 나온, 어제는 이제 주초에는 그 제조업이 나오고 어제는 서비스업, 비제조업이 나왔죠. 비제조업의 구매 공급 관리 담당자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너네 향후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떠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수치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떠니라고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다고 대답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기업의 구매공급 관리 담당자는 향후 기대감이 너무 좋았고 자기의 회사가 잘 되니까, 그리고 내가 구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뭐 물품을 구매를 많이 했다. 그러면 마음이 좋겠죠. 향후 기대감이. 어떤 사람은 너무 기대감이 안 좋아서 지금 기대감이 너무 안 좋아서 향후에도 우리 경기가 침체될 것 같고 우리 기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S&P나 ISM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PMI, 이거는 정성적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캐롤라인 대변인이 맨날 말하는 것은 그 얘기죠. 하드 데이터는 잘 나오고 있거나 잘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흔들리는 이 정성적 데이터. 특히나 어제는 이제 기업에다 물어보는 거지만 어쨌든 기업이라는 건물이나 기업이라는 그 주체가 사람은 아니니까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지만, 예를 들어 가게의 어떤 구성원한테 물어보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컨퍼런스 보드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게 나왔고, 그 세부 데이터를 보니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하는 것들이 너무 못마땅하고 그냥 트럼프 얼굴만 봐도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과도하게 자기 의견을 거기다가 피력을 했다. 그래서 이 흔들려는 어떤 시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캐롤라인 대변인이 맨날 말한 그 인생의 스냅샷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스냅샷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말했지만 그 일시적이라고 포착된 그 부분에서 또 어제 급락을 하는 바람에 오늘 또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지겠죠. 어제 스냅샷 부분이 급락하기 딱 그 전 타이밍인데 거기에서 그 스냅샷에서 만약에 그 대변인 말을 믿고 매수를 했다면, 물론 그 대변인이 책임질 법적인 그건 없죠, 의무는. 그렇게 거기서 또 떨어졌으니 그럼 이제는 어떻게 말할 겁니까? 또 오늘도 인생의 스냅샷입니까? 언제까지 스냅샷을 저점을 찍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행정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 뭐 주식시장은 인생의 스냅샷이라고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확신하고 있겠죠. 어느 순간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은 견디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드 데이터들이 지금 굳건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소프트 데이터의 흔들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이제 그런 것들은 각각의 어떤 정파끼리 뭐 부딪히는 것이고, 이제 이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갖고 알아서 판단해야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라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한 투자의 성과의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일단 이 계속 실업 수상정 건수의 이쪽 끝쪽이 이게 190만 건이 나왔고요. 요거는 좀 더 제가 2022년 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굉장히 높았다가 확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면은 요거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2022년 거까지 땡겨서 이렇게 보이게 만든 것이고요. 여기 2023년도부터 있죠. 2023년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190만 건을 지금 기록을 했어요. 190만 3천 건이에요, 정확히는. 직전주보다는 5만 6천 건이 증가됐는데, 이게 2021년도 11월 13일 날 197만 건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 2021년도 7월 달에 197만 건 이후에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가 지금 터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주간이죠. 주간 실업 수상 청구,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죠. 신규 실업 수상 청구, 이건 평균입니다. 뒤에 이제 그 저희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 막대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 여기 보면 회색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는 여기 보면 190만 건에 그동안 벽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여기 점선을 잘 보시면 190만 건이거든요. 거기를 살짝 벽을 붕괴시킨 모습입니다. 점선 자세히 보면 보여요. 점선이 190만 건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190만 건 벽을 그동안 못 넘었었거든요. 어제 살짝 허들을 넘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의 4주 평균치입니다.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 매주 나오는 그 점의 변동은 너무 심하니 점 4개를 모아가지고 평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주 평균 같은 경우는 22만 3천 건이고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진 지금 수치가 나왔고요. 뒤로 가볼게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아, 이거 맨날 발음이 안 돼. 실업 수상 청구 건수. 자, 4월 3일 목요일 나왔고요. 이 지금 22만 3천 건이 나왔죠. 자, 요것도 지금 조금 땡겨서 2021년치까지 해서 그려놨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요건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만 9천 건이 나왔는데 22만 8천 건이 예상치였고요.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주보다도 6천 건 적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죠?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예상치 하에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실업자가 되신 분들은 적어졌어요. 근데 2주 연속 계속 실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190만 건이라는 그 어떤 통곡의 벽이랄까? 그 부분을 넘었어요. 기술적으로 통곡의 벽이죠. 통곡의 벽을 넘었기 때문에 2주 연속 신규 실업자들은 많이 양산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갈렸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하드 데이터다. 수치. 자, 그래서 요거는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예상치보다 하회가 나왔습니다. 자,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예상치 하회, 계속 실업 수상 청구 건수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소프트 데이터를 보죠. 아, 요거는 이제 저기죠. S&P랑 ISM 서비스 PMI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요거는 S&P께 나온 거고요. 요건 ISM입니다. 그렇죠? 앞에랑 요거 두 개가 그래프가 없어요. 앞에는 S&P, 뒤에는 ISM인데 요것도 두 개 갈렸네요. 앞에서 본 S&P 3월 서비스 PMI 확정치는 54.4를 기록해서 2월 달에 50일 대비해서 지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예상치 53도 상회했습니다. 자, 근데 ISM은 어떻게 됐냐? 이전치죠. 이라는 건 이전치고요. 얘라는 건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치는 전달 거겠죠. 전달에 53.5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 50.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53에 비해서도 하회했어요. 두 개가 갈렸죠. 지금 서비스업의 구매 공고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본 설문조사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조사 돌린 거랑 ISM에서 조사 돌린 거랑 완전히 갈렸어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 전달치보다 높았고 예상치도 상회했고요. ISM은 전달치보다도 낮았고 예상치보다도 하회했어요. 그렇죠? 두 개가 지금 갈렸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긴 그래프가 없어서 자, 다른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그려놨어요. 아까 계속 말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빨간색이 하드 데이터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던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오늘 발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노동부에서 발표되게 되는 비농업 취업자 수 이런 것들 수치가 딱 찍히는 것들 그게 하드 데이터예요. 지금 하드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꺾여서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 소프트 데이터들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어제 갈린 걸 얘기 드리는 거죠. 초록색 S&P. S&P가 이제 뭐 나라별로 나오기 때문에 US라고 이렇게 찍히면 그게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거라고 했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된 거는 치솟아서 54.4가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달치 대비해서도 좋고 예상치도 상회했어요. 근데 똑같은 설문지인데 설문지가 똑같다는 건 아니고 서비스업에서 PMI의 대표적인 두 개인데 이 지금 ISM은 꺾여 내려가서 50.8을 겨우 기록했단 말이죠.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면 경기에 대한 기대치, 자신감이 떨어진 겁니다. 50 위는 유지했지만 떨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거죠. 하드 데이터가 좋아진 것을 그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걸 볼 것인지 ISM의 중요도가 높다고 해서 ISM이 떨어졌으니 이 좋아지는 하드 데이터를 무시하고 이 ISM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 모아놨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이제 다 나왔죠. 4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스탠다드 앤 푸어스 ISM에서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를 발표하니까 총 4개가 나오겠죠. 이제 주초랑 중후반에 나온 거를 다 모았죠. 다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제 초록색, 빨간색이 이 두 개씩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S&P, US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여기는 ISM 겁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서비스업 54.4로 치솟았죠. 자, 제조업은 50.2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S&P는 결국 둘 다 제조업, 서비스업이든 50 이상이어서 둘 다 경기 확장을 가리키지만 제조업은 떨어진 반면에 서비스업의 자신감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자, ISM은 어때요? ISM은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이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의 자신감이 떨어진 거는 공이 나왔는데 ISM의 수치는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ISM하고 차이는 서비스업에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서비스업에서 자신감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소프트 데이터도 이 여러 개로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건 확실하죠.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의 나라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조금 더 중시되긴 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드립니다. 워낙에 매그니피센트 7이라던가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던가 버크셔에서의 그런 기업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볼 것은 한번 램 웨스턴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3분기 실적 발표네요. 자, 매출액이 4% 증가했습니다. 1.52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플랫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03달러로 플러스 2%. 여기까지 다 좋네요. 자, 논 GAAP 일회성 비용을 해주면 일회성 비용일 수도 있고 수익일 수도 있고 제거해주면 마이너스 8% 1.10달러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매출액이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이 증가를 했죠. 물론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마이너스가 났지만 어쨌든 매출과 순이익단에서 일단 증가가 됐고요. 노스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아주 간단하게 나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아이템이 그냥 냉동 감자튀김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역별로만 나뉘어 있고요. 미국이 64.9, 다른 나라가 35.1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그 가이던스도 나와 있는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 순매출을 63억 5천만에서 64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됐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30억 5천만 달러에서 30억 5천만 달러, 그다음에 주당으로 3.20달러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냉동 감자튀김 전문이고요. 우리 맥도날드나 파파이스에 들어가는 냉동 감자튀김 다 이 램 웨스턴 홀딩스에서 제공을 하고요. 자, 합리적인 성장 잠재력과 함께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 자, 좋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걸 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래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무제표도 괜찮고요. 배당에서 좀 모자르고 과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지만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빵빵한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컨센서스는 62.67이네요. 15.73%만 오르면은 목표가에 도달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더레이트 바이가 나왔네요. 투바이 5홀드. 의견이 뭐 두 자릿수가 나오진 않고요. 한 자릿수 의견입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일단 실적 발표가 그 매출이 좋았고 순이익단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1선을 돌파한 모습이죠. 이게 보라색 같이 생긴 게 20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50선, 조금 흐린 게 200선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으로 따져야 되니까 일봉에서는 뒤에 2를 붙이면 될 것이고, 그렇죠? 21, 51, 201. 그리고 똑같은 선인데 주봉에서는 뒤에 주 붙이면 되고 월에서는 월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51선을 지금 돌파해서 갭 상승이 나왔고 십자봉 형태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제 뒤로 가볼게요. 역시 실적 발표에 그 민감하게 반응한 모습이고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는 답답한 모습이 여기 보라색으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연하게 해놔서 20주선에 막혀있는 모습입니다. 딱 거기가 60달러고요. 20주선, 50주선, 200주선. 지금 완전 역배열인 상태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렇죠? 이동평균선에 부딪힐 때마다, 그렇죠? 여기서 부딪혀서 떨어지고 200주선에 지지를 받다가 여기서 떨어지니까 200주선에 저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20주선의 저항을 또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역배열이 된 상태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역배열이란 거는 숫자가 거꾸로 돼 있다는 상태예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월봉에서 지금 정말 여기가 지지된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 2022년도, 그다음에 2024, 2025 계속 이 자리가 지금 그 지지되는 자리네요. 59달러 수준이. 여기를 깨지 않으면 박스권 상단 중단 요 부분으로 갈 확률이 지금 커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 실적도 좋게 나왔으니까 2020년 코로나 밑에 지지 부분이 지지될 것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 관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소득세를 만든 사람들이 좌파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부자들을 시기한 나머지 그걸 뺏으려고 소득세를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관세를 다시 끌어당겨 가지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이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관세를 끌어서 소득세를 줄여들어서 미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인생의 스냅샷에 불과한 그 순간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 주가의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경제지표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량적 데이터를 봐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흔들리는 정석적 데이터는 조현병스럽다. 그거는 뭐 다른 기관에서 얘기한 겁니다만 그렇게 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 캐롤라인 대변인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느낄 감자입니다. 감이 튀는 것보다 감튀가 얼마나 잘 팔리는가가 포인트다. 어제 트럼프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나름은 잘 선방을 해줬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낙폭이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0.7% 그리고 코스닥이 0.2%대 지수 하락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강했지만 기관과 개인들의 방어가 시장의 지수를 살려줬습니다. 특히 관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바이오나 IT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다만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수출주들은 급격하게 하락세가 가파라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외국인은 이 IT 종목 위주로 네이버, 카카오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이 하나오션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이었던 조선 대형주로 사들인 모습이 나왔죠. 그 가운데 국내에만 집중돼 있는 정치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어제도 정치 테마주들의 주가 급등은 나왔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이 이날장에서도 연일 이어졌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테마주 성향들이 계속해서 강해졌던 하루였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업황별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이렇게 크게 두 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수혜주들은 전반적으로 나름 가격 상승을 유지를 해줬지만 피해주들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이 수혜주들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지금까지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봤었던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지금 사이클적으로도 이미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수혜 섹터의 더 큰 폭의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인데요. 이날 DOU가 7%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수혜주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펀더멘털까지 현재는 튼튼한 상황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들도 이날 증시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그 배경이었고요. 이 유니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이날 장에서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이날 증시에서 개별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당장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에 의하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곧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증시에서의 변동성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피해 섹터로는 수출주들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죠. 그 안에서도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주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어제 상호관세 발표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코멘트를 굉장히 길게 내놨었는데 해당 여파로 반도체보다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더 강하게 나왔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의류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외 공장을 두고 있는 의류주들 이날 증시에서 국내에서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영업무역도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비비안도 12%대 주가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관세발 차별화된 이슈가 오늘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저희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던 종목부터 보자면요. 이 주식 50억 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라는 협진. 어제 시간에도 상한가 안착을 했으니까 개별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룹이나 이슈단에서의 이슈를 확인을 해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값을 최대 5% 인상한다는 소식이 어제 단독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전쟁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부 고객사와도 현재 계약 협상에 착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메모리값, 낸드, 디램 등등의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에도 크게 한몫을 해줄 것 같고요. 일단 메모리값이 최대 5%까지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지만 또 반도체를 놓고 품목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있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압기와 관련된 관세 결정안도 오늘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룹단 안에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17% 가까운 관세를 받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효성이나 SG현대 같은 경우는 이 면제 대상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그룹들은 미국 안에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부들이 관세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변압기 안에서 효성과 SD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증시에서 해당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한한령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어제도 오름폭을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중국 알리바바에 직접 찾아갔다라면서 이 사진이 한 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사업안들을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들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기도 하죠. 지금 중국의 회사를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논의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한중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됐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의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도 좋고 여기에 최대
최대 변수였던 중국까지 우호적으로 변화가 된다면 엔터테인먼트나 콘텐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가파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부분까지 오늘 증시에 반영이 될지 같이 기다려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간밤에 관세 철회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다른 국가에서 먼저 이 협상을 하지 않는 한 트럼프와 행정부는 추가적인 변화를 주진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요국들은 어떤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유럽연합에서는 20%의 상호 관세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협상에 대한 여지까지도 같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자동차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25%의 맞불 관세를 내놓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국가들의 이런 대처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이 2차 또 3차로도 가해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게 극으로 치닫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간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 안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인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PCE 상승률이 4.7%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2%대 인플레이션을 크게 웃돈 수치인데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GDP 하향과 함께 인플레이션은 노무라 증권보다는 소폭 낮은 3.7%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이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의 전망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관련된 이슈들, 특히 지표들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고용 쪽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나왔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3년 4개월 내 최대치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키워갔고요. 무엇보다도 내일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왔던 이 ADP의 민간 고용이라던가 그리고 돌츠 보고서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앞서서 월가들 같은 경우는 P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도 예측을 했지만 실업률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증가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그 안에서도 실업률의 지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전쟁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는 이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에 계속해서 놓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 안에서 유동성이 증가되고 그 안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될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최악의 폭락을 맞이한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분위기 꼼꼼하게 저희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장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발 폭락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투매, 즉 패닉셀이 촉발됐는데요. 매도가 매도를 불러왔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 마감했고 특히 M7 주식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이날 7개 기업의 시가총액 8천만 달러가 공중으로 부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6% 가까운 하락 집계됐고요. S&P 500도 5% 가까이 빠지면서 2020년
2020년 이후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1,600포인트나 폭락했고요. 4%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세 영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고점 대비해서 20% 떨어지면서 이제는 조정 영역이 아니라 약세장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 기술적인 포인트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블랙 목요일이었던 지난밤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쇼크를 직격으로 맞았는데요. 특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과 베트남 등의 최고 수준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쪽 지역들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의류주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M7 기술주 가운데서도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해외에서 생산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있던 애플이 9%나 폭락하는 모습이었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지만 관세 부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고요. 어차피 주식시장의 하락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현재 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걸로 보여요. 시장도 주식도 국가도 모두 붐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 규모가 7조 달러에 달하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관세 곧 시작할 거다. 매우 곧, very soon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아주 빨리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의약품도 관세 부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예외 품목으로 관세 부과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알루미늄, 앞선 철강처럼 따로 품목별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수출 1위가 자동차, 대미 수출 1위 말하는 거죠. 1위가 자동차고 2위가 반도체인 상황입니다. 자동차는 이미 관세를 맞은 상황이고 반도체에 관해서도 이제 관세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국내장에서 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지표는 약간 둔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확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발표된 건 서비스업 지표예요. 구매자 관리 지수인 PMI 지표가 50.8을 기록했습니다. 50은 상회를 하면서 여전히 확장 국면이다라는 걸 입증시켜줬지만 그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치 그리고 이전치를 모두 밑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증시에서 투매가 나타난 반면에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자산시장으로는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14%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4.049%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반대로 채권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주식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10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합니다. 국제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은 1%가량의 반락이 나왔지만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WTI 유가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죠. 경기 침체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유의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감에 6% 가까이 하락이 나온 WTI 66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맵통에서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국 증시 피바다였습니다. 총 11개 업종 섹터 가운데 경기 방어주 단인 컨슈머 디펜시브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이 나온 건데요. 특히 빅테크 주식들의 낙폭이 심했습니다. 메타가 9%가량 다이브를 했고 알파벳도 4% 가까운 하락, 아마존도 해외에서 수입 상품을 많이 들여오고 있죠. 9% 폭락 시현했고요. 애플도 9%, 마이크로소프트 2.3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곧 관세 관련 발표가 반도체 쪽에서도 나올 겁니다. 이날은 일단 7%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이슈 움직임도 살펴보죠. 먼저 M7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 분야는
보다는 최근에 AI 관련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이슈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계속해서 줄줄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취소하거나 임대를 철회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도 시카고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르는 데이터 센터의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고 나선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관세의 일종에 대비하는 대응책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수입품의 관세가 높게 매겨지다 보니까 컴퓨터나 서버에도 비용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데이터 센터 건립을 조금씩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자,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티미터 캐피탈의 CEO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관세 예외 품목에 지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타격을 덜 받을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속보가 나오면서 이 같은 의견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줬죠. 예외가 아니라 따로 관세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다만 반도체라는 품목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관세가 매겨지느냐라는 것이 몇 %가 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GPU의 수요 자체는 현재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다. 그리고 업계를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다는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플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 가격 높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17%에서 최대 18%까지 두 자릿수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M7 빅테크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인 9%대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네, 계속해서는 종목 빅테크에 이슈 있는 주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레몬인데요. 이날 의류주가 일제히 타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고율관세 목록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기 때문입니다. 이쪽 국가들에서 제품을 90% 조달하고 있는 스포츠웨어 전문 업체 룰루레몬은 10% 넘는 하락 장세 보였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 등의 제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베트남의 68개, 중국의 100개 넘는 공급망 파트너사를 구축하고 있어서 15%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또 소매 판매 업체도 이 같은 리스크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파이브빌로우 그리고 달러트리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저가 판매 소매 업체들은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관세가 수입을 할 때 두 자릿수로 높게 붙게 되면 그만큼 이익의 폭이 작아지거나 반대로 손실로 금세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생필품 수요 위주의 달러트리가 아니라 문구류나 액세서리 위주의 파이브빌로우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26%대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날 미국 시간으로 4월 3일 0시부터는요.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됐습니다. 포드는 6% 하락에 그쳤는데요. 포드는 오히려 할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할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수요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고객에게 포드의 자동차를 직원 가격에 제공하겠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할인 캠페인을 발표했어요. 자, 계속해서 식품업체인 램 웬스턴입니다. 오늘 10% 상승했는데요. 시장 일제히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실적을 좋게 내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했습니다. 매출 15억 달러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EPS는 1달러 10센트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오늘 어떤 내용 나왔는지 뉴스브리핑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이게 오늘 뭐 톱 기사가 당연히 돼야죠. 사실상 최고 관세를 맞았다. 그 위에 조그맣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FTA 체결한 20개 나라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벼랑 끝에 내몰린 수출 항공. 예. 제목이 그렇고요. 우리가 어제 지금 여기에는 26%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25%로 얘기를 했는데 행정 서명을 했던 그 문서에 26%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다시 좀 백악관이 정정을 했습니다. 25%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한 그 수치 25%가 이제 우리한테 부과하기에 따르는 상호관세의 정확한 수치가 되겠고요. 일본 24%, EU 20%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됐습니다. 원래 우리 한 10%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20% 정도 뭐 리저너블하다, 뭐 대략 뭐 합리적 그 정도면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25%. 그러니까 5% 포인트 차이인데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큰 거죠. 또 이데일리가 제목에서도 뽑았습니다만 FTA 체결한 나라인데 25%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법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좀 정상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현재 우리의 어떤 여건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가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언론에서는 뭐 아부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조아렸는데 그렇게 눈치를 이제 보고 이제 뭐 눈치 했는데 뭐 이렇게 일본도 24%된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선방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를테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국들 중에 우리나라가 8위였죠.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가 바로 한 단계 앞선 7위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흑자 많이 냈는데 왜 우리가 더 높아야지? 더군다나 우리는 FTA 체결국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손해 본 것 같다는 그런 판단도 분명히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관세가 25%로 부과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가 이제 0.79% 정도 되던 게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1%, 1, 2% 채 안 되던 게 이제 확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에 수출할 때 물건값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는 25% 관세,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서 가격 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런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현대차는 아마 나름 다 계산을 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일부 투자은행의 얘기가 기정사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수출이 최대 800억 달러 정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800억 달러 정도면 우리가 대략 1년에 한 1조 달러 가까이 수출을 하니까 약 10% 채 안 되는 한 7, 8% 정도 되는 수치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가 성장률이 뭐 4, 5% 되는 나라도 아닌데 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냐라는 건데 일단 언뜻 생각에서는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협상의 여지를 남기곤 하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그 어떤 최대한의 가장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를 않은 거죠.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미국이 주고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내부적으로는 재정이나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내수를 최대한 이 여파를 막는 수밖에 없고요.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사실은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거니까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11월에 대선 당선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우리하고 이제 전화할 때 조선업이 글로벌 넘버원이야. 우리 좀 도와줘.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뒤집어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더 이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을 잡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중국과 이게 함께 이 세 나라를 비교해서 봤을 때 과연 미국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한국한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조선업 같은 얘기가 좀 되겠죠. 2차 전지도 분명히 지금 중국이 글로벌 넘버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상의 레버리지로 분명히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리서치가 필요할 거고 그런 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니네 그 관세 때리면 우리도 보복 관세 때릴 거야. 유럽연합이나 뭐 중국처럼 할 거는 아니고 최대한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관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이걸 협상에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사실은 이 얘기가 더 저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애플을 비롯해서 빅테크주들 급락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과 이제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피해 베트남 공장 키웠는데 46% 고관세 유탄반 삼성 LG. 이 삼성 LG가 여기에 이제 애플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있는 제조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생산 기지를 해외에 두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미국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이 7% 가까이 급락했던 이유기도 할 거고요. 베트남이 46%, 캄보디아가 49%, 태국이 36%, 인도네시아가 32%, 방글라데시 37%, 스리랑카 43%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소위 말하는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단어죠. 글로벌 사우스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일단은 자원이 많고요. 인구가 많습니다. 대신 아직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게 낮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트럼프 1기 때부터 시작된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많은 기업들이 우리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이들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나라들로 생산 기지를 대부분 다 옮겼죠. 이제 그 나라들이 현재 중국의 또 일종의 우회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들 나라로 중간재라든가 이런 뭐 제품을 원재료를 수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립을 하거나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된 이런 우회로로 이들 나라들이 또 대부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거고 사실 삼성과 LG도 중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들 나라들에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결국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는 물량들은 똑같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오늘 뉴욕 시장을 급락시켰던 이유가 되는 거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들, 특히 이들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동남아 쪽에 생산 기지를 둔 기업들, 뭐 패션 업체들도 그렇고 이들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들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좀 생산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크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베트남 쪽 이쪽에서 베트남하고 인도에서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여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일에서 이제 속보가 나오는 것들, 에너지 민간 원자로 뭐 조선업 협력한다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서 노리는 게 뭔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결국 리쇼어링을 해라. 안 그러면 계속 관세 때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함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런 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과연 무너지는 게 과연 결국은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미국에서 이 부분들을 좀 감수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유탄도 단순히 뭐 삼성이나 LG만 유탄을 맞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또 미국 소비자들이 받을 유탄도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좀 역시 새삼스럽게 좀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관세 폭탄에 1.4조 던진 외국인. 어제 외국인들 현물, 뭐 선물 또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뭐 우리도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사실 어제 우리 시장 그래도 막판에 낙폭 많이 줄였죠. 1% 이하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낙폭을 줄이는 편이었고 코스피도 계속 1%, 2% 이상에서 1%대 이렇게 계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0.7%까지 낙폭을 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뭐 니케이라든가 이런 그 대만도 그렇고 니케이가 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많이 떨어졌고요. 이 일본 같은 경우 니케이스가 초반에 7%까지 떨어졌다가 2% 후반까지 줄이긴 했어도 어쨌든 충격이 우리보다 훨씬 더 컸던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비교적 이렇게 선방을 했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앞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펀더멘탈리한 그런 여건들을 보면 참 걱정이 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어제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요. 1조 3,900억 팔은 거죠. 최근 열흘 동안만 보더라도 10일 중에, 그러니까 10거래일 중에서 6일은 팔고 4일은 샀으니까 이렇게 날짜 수만 보면 뭐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 파는 날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어제 1조 근 4천억, 그다음에 31일 날 1조 5,800억, 31일 날 되게 많이 팔았죠. 그 이후에도 사실 6천억, 4천억, 7천억 이렇습니다. 근데 왼쪽에 3월 21일 날 8천억 산 거 말고는 사실은 좀 산 게 좀 미미한 거죠. 26일 날 3천억 정도밖에 안 돼, 3천억 정도 수준인 거고. 결국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세가 좀 급속하게 커지는 거는 불안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이 잘 안 나온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제 낙폭을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은 대거 팔았는데 또 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또 미니 선물 쪽에서 또 좀 떠받치는, 받치는 측면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게 뉴욕 시장 급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의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주목이 좀 되고 또 뭐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게 오늘 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11시에 발표가 헌법재판소에 예정인데 이거에 따라서 또 환율도 또 상당히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어서 일단 오늘 그 어제 시간에 그 이후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면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101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탄핵 결과까지 외환시장에 좀 우호적인 쪽으로 결과가 난다 그러면 오늘 환율이 낙폭이 좀 더 클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의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현재로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미국 관세당은 윤석국.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공매도 전면 재개. 그 다음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게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큰 어떻게 보면은 변수들인데, 불확실성인데 이게 어떻게 한 주에 세 개가 다 걸칩니까? 이번 주는 정말 아주 아마 올해 연간으로도 보더라도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냐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정말 초대형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그런 한 주가 됐는데요. 이게 선거 앞두고 사실 불안하니까 시중에 이 투자 자금들이 지금 아무래도 좀 피난처를 찾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은행주로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좀 피신했더라. 이제 이 기사입니다. 표를 보시면 외국인들 은행주 순매수 현황인데요. KB금융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이렇게 들면 주창 팔아대는데 144억이라도 산 게 얼마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1,444억이 아니라 144억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기업은행, 하나금융주 이렇게 40억, 60억 이렇게들 좀 샀습니다. 이렇게 개별 은행주들만 산 게 아니라요. ETF 상품도 좀 샀는데요. ETF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고 하는 ETF 상품인데 이거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은행주 사고 있는 이유는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관세 관계 별로 없죠. 은행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돈 다 벌지 외국에서 돈 버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좀 확실한 내수주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방어 그다음에 또 실적이 좀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기 방어적인 그런 특성도 그러니까 호황이나 불황이라는 거 별거 관계없이 우리나라 가계대출 쭉 늘어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 은행주들은 국내에서 돈 버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실적이 비교적 꾸준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조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은행주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정책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은행주들 고배당에 대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밸류업에 대한 이 수혜 기대감도 또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용훈 이사님 모시고 오늘 참 시장 관련해서 할 말씀이 오늘 같은 날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떨어져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이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이 상했던 것보다 더 낙폭이 컸습니까? 아니면 좀 방어했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빠진 거죠. 그렇게 이사님도 네, 보시는군요. 예. 일단 어저께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봤을 때 미증시 빠지는 폭이 지금처럼 오늘 끝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빠지진 않았었고 그것보다 좀 덜 빠졌었죠. 나스닥이 거의 6% 가까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반응을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이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스닥이 최근에 좀 급락하고 미국 증시 빠지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하락 패턴이 아니라 뭐 작전주 빠지듯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그 말씀은 이게 낙폭이 급하죠. 길기가. 확 빠진다 이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작년 내내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은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거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관세 이슈 나오면서 실적이 또 줄어들게 되니까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 공포감까지 더 덧붙여진 게 결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 그렇죠. 극단적으로 뭐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를 깨려고 지금 4% 초반까지 와 있는 이거 상황이니까. 며칠 사이에 진짜 뚝뚝뚝 떨어지는군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진짜 트럼프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를 키워버리게 되면 관세를 부담시킨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물가가 급등하고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에 대한 반응은 후행적이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경기 침체가 와버리게 되면은 소비를 또 줄여버리기 때문에 또 그렇죠. 물가가 또 오르지 오르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래서 진짜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러는 거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재정 건전화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감세 추진을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감세분을 보충하고도 남을 거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가? 네. 그럼 결국은 이분이 진짜 경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냐라는 또 의심도 살짝 드는 거죠. 본인의 사익이요. 뭐 지금도 이미 뭐 코인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유. 우리 상식하고는 좀 벗어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받았던 데미지보다 반도체 쪽이 굉장히 심하게 빠졌죠. 네,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관세 부과 이슈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밸류를 받았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빠지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패닉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패닉이라는 말씀이 이사님이 직접 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상보다 훨씬 더 여파가 컸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특히 이제 오늘 나스닥이 6% 가까이 5.97%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 특히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 이렇게 떨어지고 했던 걸 보면 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게 결국 어제 베트남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세율이 40% 이상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붕괴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백그라운드에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작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어저께 그 나오고 나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 공장 이제 수주관 가동 중단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또 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재고 역시도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고 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다시 정상화된다고 해도 네, 네. 가동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장은 그런 걸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제 유독 주가가 강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신고가가 났던 게 우리나라요? 아니면 미국에서? 아니, 미국이요. 뭐죠? 담배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소주 만드는 회사 같은 약간 가게군요. 방어주 성격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쪽이 신고가가 난다라는 건 별로 시장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시장에 투영이 됐던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 그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3%대 빠지기는 했지만은 미국보다는 좀 덜 빠졌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기업한테 미국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일단 정치에서 이제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세게 반발을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베센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덤비지 말라고. 예,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것이 이대로 됐을 때는 그렇죠.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여타 국가보다는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사실 우회적으로 또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의 클라이맥스를 좀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실제 유로존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 투자를 어떻게 좀 접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접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 보고 있는 어떤 제품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당장 인터넷 세상이 갑자기 차단이 되거나 없어진다면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진짜 불러일으켰을 때 미국인들의 또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2년짜리가 될 것이냐, 4년짜리가 될 것이냐에 대한 또 판단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여기서 비중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좀 주의실 필요는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좀 반미라게 해서 반미가 아니라 다른 지역 네. 국가에 투자하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그게 복잡하다 그러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일변도로 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미국 시장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는 거는 결국 오늘 반도체 쪽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하셨던 게 결국 이게 그러면 AI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오늘 또 나온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이긴 한데 그럼 이게 AI 산업 쪽에 대한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그 관련된 연관 산업이었든 이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됐든 뭐 관련 AI 관련 쪽이 됐든 그게 또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저는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투자 쪽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활용이 되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 단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소위 수익화하는 구간에 그렇죠. 들어가서 네. 그쪽과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투자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오늘 보니까 101달러 뭐 그 정도 선까지 빠진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PER 배수로 따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20배수 초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주가의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러면 투자가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당장에 데미지를 입을 만큼 크게 많이 줄어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그 가속기나 이 칩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 이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휴머노이드 쪽으로 해가지고도 여기가 이제 지금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요.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참여를 네.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 네. 저는 뭐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기울기 자체가 완만할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큰 기대는 갖지 마시라. 그러니까 좀 수익률 자체를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거는 비중은 줄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도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버리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은 뭐 투자하기 편했던 거죠. 그냥 미국에다 거의 다 몰고 사실 우리 서학개미분들이 그렇게 또 많이 하셨고 근데 올해는 확실히 그거랑은 작년과는 다른 어떤 자산 배분을 해야 될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얘기로 좀 오면 어제 우리 시장 제 기억 어제 장 초반에 제가 개장 방송할 때 2.7%인가요? 그때까지 코스피 떨어진 거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오후에 이제 끝날 때쯤 보니까 의외로 깜짝 놀랐던 게 1% 이하로 이제 낙폭이 줄었더라고요. 0.7% 정도 어제 국내 시장 어제 제가 보겠습니다. 0.76%까지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코스닥은 0.2%고 이렇게 지수만 놓고 보면은 올 들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니까 개장 초반에 낙폭이 컸더라도 오후장 들어가서
낙폭을 줄이거나 오늘 플러스로 반전하는 이런 상황이 어제도 사실은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일종의 좀 뭔가 기대감을 가져도 될 만한 근거입니까? 대기 매수세가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살 사람들이 뒤에 쫙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오늘 이제 10시에 선고가 나지만 11시입니다. 11시입니까? 헌재 판결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고객예탁금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60조 근처까지 있었던 게 55조로 또 줄긴 줄었어요. 이제 아마 공모주도 일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49조 대까지 떨어졌었던 게 지금 55조 내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대기 매수도 일정 부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머니들이 근데 이제 보시면 최근에 그 신용 부분을 꽤 많이 줄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줄이는 게 스마트머니들이 줄였느냐 아니면 또 털려서 줄어든 거냐 이제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일 수는 있긴 한데 그렇죠. 신용잔고 역시도 좀 최근에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 역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오히려 지금 지수대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 늘어났었으면 나중에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하방의 리스크를 그만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저도 어저께 반등의 폭이나 속도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빨랐고 셌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7%까지 빠져서 출발했었던 게 2.7% 마이너스에 끝이 났거든요. 저 일본이 7%까지 떨어지는 거는 정말 의외였어요. 예, 동시호가 때 동시호가 개시하면서 네. 그렇게 빠져서 출발했다가 이제 돌아섰던 거고요. 그런 맥락을 놓고 보면은 우리만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빠져서 출발했다 반등을 줬었던 것 같아요. 어제 환율도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452원, 그러니까 15원이나 떨어졌는데 결국은 오늘 달러 인덱스 101까지 좀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 좀 우리 외환시장 그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법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시장의 달러 약세 기조 대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원화가 약한 편입니다. 그건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경계감이 남아 있는 거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에서 그 시장 반응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원화가 그 달러가 약세 구간이면 원화도 강세 구간일 텐데 그 강세가 더 강화가 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네. 달러가 약세 구간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로 돌아선다든지 아니면 이 속도 예. 자체가 좀 완만해진다든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될 것 글쎄요.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게 공교롭게도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 이 이슈가 좀 딱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겹치면 환율 그러니까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1,440원대 이하로 내려오기가 좀 만만치 않은 건데 뭐 혹시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섣부른 예측은 이제 의미 없는 거고요. 이제 섹터들 얘기를 또 좀 이사님 오셨으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를 비롯해서 최근에 특히 이제 공매도 이번 주 재개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바닥 다 온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던데 분위기가 이게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같아요 요즘엔. 외국인들이 일단 타겟을 잡았던 걸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그 대차 잔고를 갖다 공매도 개시 전에 많이 늘렸었던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네. 조선, 방산 뭐 꽤 많이 늘렸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그 공매가 크게 나온 거는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은 지금 성장이 좀 정체가 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캐중 구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당장의 숫자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타겟이 된 데다가 이번에 관세 이슈라든지 미국의 어떤 대응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별로 없는 없죠. 그런 섹터다 보니까 타겟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주가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당장에 이것이 업황이 돌아서는 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1월, 2월, 3월 내내 지금 굉장히 꽤 크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판매됐던 배터리가 우리 게 아니군요. 우리 게 아니라 이제 중국산 거군요. LFP 네. 배터리 장착된 것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차 전지가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얻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덧붙이자면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들은 외신인데 유럽하고 중국하고 전기차 관련돼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한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인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45% 최대 45%가 지금 이미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서로 이렇게 하지 말자. 미국도 우리 괴롭히고 있는데 서로 너네는 좀 보조금 줄이고 우리는 좀 관세 낮출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로 봐서는 그 기사가 또 결국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썩 이렇게 반가운 기사 같지는 또 않네요. 우리는 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일단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히 우방 국가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오히려 더 가혹할 정도의 관세를 부과를 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로존 입장에서도 이제 마냥 사실 유럽이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 군사력입니다. 예. 근데 군사력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꾸 뭐 철군을 한다. 그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많이 방위비를 이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방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돈을 써가면서 직접 방위에 대응을 한다고 했었을 때 미국의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러시아 얘기를 자꾸 하고 러시아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실제 역사를 놓고 보시면 러시아가 프랑스나 독일을 직접 침공한 적은 없습니다. 반대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쪽에서는 국방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국한테 그렇게 압력을 받아가면서 가느니 오히려 대안을 모색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친중적인 어떤 방향 스탠스가 원래 좀 강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의 경제를 판단하는데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래서 이 관세 관련돼서 이제 그래도 뭐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보실 만한 섹터가 어딜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님이 쭉 그동안 말씀하셨던 조선, 방산, 바이오, 엔터 뭐 이쪽일 것 같아요. 여기가 특히 어제 보니까 엔터도 괜찮았고 조선, 방산도 괜찮았고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섹터에 대한 그 선호 이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네, 섹터에 대해서는 현재 제 포트 중심이 조선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고 바이오는 근데 포트 비중을 많이 줄여서 이제 조금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크진 않고요. 여기에 이제 엔터가 좀 들어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엔터가 아마 9월 말경에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한류 행사 그 콘서트를 저쪽 그 중국 휴양지 쪽에서 하려고 좀 하는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으로 일단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엔터 쪽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 현재로서는 저는 그쪽에 비중이 좀 실려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보여줬지만은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봐야겠지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덜 빠져가지고 사실 안 샀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고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조금씩 담아볼 생각도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거는 대형주도 있겠지만 소부장까지 다 저는 반영을 하시는 일단은 대형주만? 삼성전자 위주로만 대형주만 말씀을 하시는 생각이고 짧게 방산주만 하나 더. 방산주 사실은 이사님이 좀 비중을 줄였다는 말씀은 전에 하셨었는데 네. 여전히 보면 탄탄해요. 네, 방산주 이제 최근에 계속 거의 가시화되어 있는 것들이 폴란드 계약은 이제 현대로템 쪽에서 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인도 또 수출을 100대 하기로 그건 오늘 뭐 기사 나왔더라고요. 큰 의미 없는 숫자고요. 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유럽이랑 미국이 진짜로 결별이 될 것이냐가 이제 변수긴 한데 만약에 진짜로 갈라서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텐셜은 있다. 근데 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 이상을 크게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엄혹한 그런 시장 흐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 오늘 이사님과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뉴욕 시장이 오늘 워낙 많이 떨어져서 우리 시장 여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 모습이 바로 오늘 예상되는 시장의 선행적인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11시에 또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오늘 우리 시장에는 조금 더 큰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 좀 드는군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겠습니다.